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많은 수는 많아. 다양한 사람들인데요. 근본적인 건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 즉 주권자 국민 자신이 이제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자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민주주의 시민주 시민으로서 자신이 인식하고 자각할 때 그에 따르는 다양한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는 쌍용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 그걸 하죠. 근데 사실은 쌍용차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실시간으로 그 진압 과정을 이렇게 본 입장이에요. 본 사람이고, 그 실제 그 진압 현장에 제가 아는 1인 미디어들, 대한 언론들, 그리고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캠코더 찍고 했던 영상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본 입장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전에 그 노조, 그 쌍차 지부 지회장, 우리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그 징역 살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이 장윤선의 그 TVN인가 TBS인가, 이슈 파이팅, 그 이슈 파이팅에서 그 이 얘기를 했죠. 이슈 파이팅에서 이게 한상균 위원장하고 그 뭐라 그래,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얘기 좀 하는 걸 이렇게 쭉 다 봤어요.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이라는 그 인물 자체도 역사의 인물일 수 있어요. 역사의 인물이에요. 그 광주 출신이고, 과거 이제 5.18 때 학생군 뭐 이렇게 해갖고, 한성균 위원장이 뭐 그렇게 과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노조 그때 쌍차 지부장 돼가지고 옥새 파업이라는 거죠. 옥새 파업. 그래서 새로운, 그때 당시 처음으로 들리는 옥새 파업이라는 내용은 뭘까? 쌍용장에서 옥새 파업이라 해가지고 공장을 이제 이렇게 쳐다다 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거점 농성, 거점 점거, 이런 형태, 점거 농성 형태로 파업을 한 거죠. 그 옥새 파업이라 그러죠. 그런 형태의 이제 첫 파업이었고, 그런 형식의 파업은 첫 파업이었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후반부에 돼가지고 강경 진압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면은, 그 사측에서 아프리카를 통해 가지고 라이브를 또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갈등되는 방송들을 막 했어요. 우리는 그 노조 조합원들 입장에서 하는 라이브를 막 해줬고, 사측은 사측대로 방송을 막 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갈등 속에서 뭐 있었고, 그 진압 때 막 헬기 막 떴다 하는 그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쌍용차 진압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많은 이렇게 잔인한 잔혹한 영상들이 있어요. 쌍용차 사태, 쌍용차 옥상 진압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생존했다, 살아나왔다라는 정도로 잔인한. 자, 같이 잠깐 볼게요. 지금 요게 YTN 찍은 거냐? 음, 여기 영상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이 쌍차 이전에 그 용산 참사, 여러분 아시려고 모르는데 용산 진압 현장 때도 이런 거 썼죠. 여기 보시면 이게 크레인을 달아 올려가지고 크레인에 컨테이너 박스를 달고, 여기에다가 이제 경찰 특공대 대테러 진압 이서 사람들 여기 타요. 여기 타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서 소방호스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체류액이 들어가 있는 물대포를 쏘면서 이렇게 거의 뭐죠? 트로이의 목마처럼 얘네들을 착륙을 시켜서
여기서 병력들이 나와서 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런 형태의 이제 그 전술들은 우리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저 같은 이제 전문 대목군 옛날부터 하던 대목군들을 이걸 알아요. 그 용산 때도 이 컨테이너와 크레인이 가는 걸 보고서 아 진압이 된다, 100% 진압하겠다, 과잉 진압을 하겠다 라는 걸 제가 읽었죠. 그래서 그 용산 참사를 특종을 뭐 특종할 특종을 터뜨리게 되는 뭐 그런 게 그게 있었는데 이 참 안타까운 거죠. 열불 쳐받고 이런 거죠. 예. 요걸 잠깐 진행을 잠시만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노조원들을 향해 경찰 특공대가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옥상에 내려온 경찰 특공대원들은 노조원들을 마구잡이로 진압합니다. 이미 저항할 수 없는 노조원들에게 방망이 세례를 퍼붓기도 합니다. 2009년 8월 파업투쟁을 벌인 쌍용차 노조원들을 경찰이 강경 진압했습니다. 9년이란 세월 동안 계속된 과잉 진압 논란. 위원회는 진압자가 났습니다. 물론 경기 대응팀을 만든 정부의 사과라고 권고. 노조원들을 또 진상조사위가 밝히지 못한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러니까 쌍용차 이게 노조 진압의 청와대 최종 승인, 경찰 강경 대응과 계획 수립, 사측 공동 작전 뭐 요런 개념들인데 실제로 이게 일어났다는 것들을 자료들, 근거들 이게 증거들을 이렇게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노조가 그 사측과의 협상, 그리고 이렇게 협상이 일정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급급 변해가지고 돌변해갖고 이렇게 뭐 개 잡듯이 들어왔고 막 침탈해갖고 작살이 났거든요. 실제로 뭐 경찰들은 대테러 진압 용품인 저 진압 용구인 테이저건을 쏘아가면서 막 얼굴에 꽂히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러고 뭐 옥상에서 막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 머리 맞아, 곰봉에 맞아 머리가 쭉 잡고 째져 피를 흘리고 아 막 그때 정말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잔인한 현장을 이 찍으로 들어갔던 이렇게 제가 아는 후배 그 카메라 잡았던 그 친구가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가진 거야.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어린 친구가 한참 어린 친구죠. 그 어린 친구가 생전 처음 저렇게 잔인하게 이거 뭐 6.25 전쟁을 자기 지킨 것처럼 그런 충격을 먹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잔인한 상황을 보고서 이제 충격 먹어 데미지가 생겨가지고 경찰들이 막 이렇게 장비 차고 와갖고 막 과격하게 일하면은 막 확 돌아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막 이게 그 극도의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걸 막 같이 느껴가지고 경찰들 앞에서 막 그럼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지고 막 죽이든가 살리든가 해라 하면서 막 이렇게 저항하게 되는 이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그런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그 뭐야 가석방된 지 지금 석 달, 넉 달 일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장유선의 이슈 파이트 여기에 나와가지고 출연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밝혀진 뭐 다양한 그 조현호의 그 야만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그런 어떤 공권력의 직권 남용, 그죠? 공무집행, 과도한 과잉 진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근거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용산 참사 관련해가 용산이란다 쌍용장소에다 8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뭐야 그게 공소시효라는 게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뭐 하여튼 이 좀 거지 같아 시발. 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법이란 것들을 교묘하게 이 기득권적 권력자들은 교묘하게 갑의 입장에 서가지고 늘 이렇게 행사해 왔다. 그렇지만 그런대로 우리가 이 진실을 까발려고 해서 그들을 직접 처벌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싸그리 이거를 그 공소시효 조가라 마이신이다 하면서 막 이 아싸리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게 따라잡아갖고 범죄를 밝혀가지고 작사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야. 공소시효는 무슨 개뿔 공소시효냐, 이게 내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 법에 의해 갖고 나치했던 사람은 뭐
평생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막 공소시효 없잖아요. 그런 못지않게 이 공공에 관련한 이 범죄, 특히 이제 공권력의 범죄, 사법의 범죄, 형법 이 공공의 범죄, 뭐 행정의 범죄, 사법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법폭력 이런 것 대해서는 저는 공권력이 아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TBS에 이제 한상균 전 위원장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이제 쭉 저도 이제 보고 듣고 했는데, 정말 참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 노동권에 대한 어떤 싸움들이고, 이게 바로 이제 자신의 생존이자 자기의 생존 투쟁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져야 될 당연한 주권자 국민 권리들이 뭔가, 국민의 권리가 뭔가, 이 권리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나서서 어떤 식으로 그 자기 권리를 챙겨 나가는가, 정당한 권리를 챙겨 나가느냐의 싸움들은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국민들 스스로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권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권력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많은 주권자 국민들은 자기 권리나 이런 것들을 알아요. 투표를 할 줄 알아. 근데 투표 이후에 자신들이 선출한 그 대리 정치를 하는 그 정치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정치를 제대로 하는가,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 못하면 왜 못하는가,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꾸준히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사회 현실이죠. 못하고 안 하는 현실이죠.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되죠. 못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이제 빈부 격차가 크고 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먹고 사는 생업에 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여유로운 삶 속에서 정치, 문화, 사회, 경제를 즐겨야 되는데, 즐기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 또 한 가지 이유 하나는 안 하는 이유는, 과거 과거죠. 정치적 어떤 사회적 현황,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박정희 이렇게 시대를 거쳐오면서 전체주의, 국가주의 사회 속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마음에 들면은 잘 따라오면은 다 같이 일치 단결해갖고 잘 따라오면,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잘 따라오게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고, 잘 안 따라오는 사람이 많으면은 나라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같이 공동의 책임으로서 못 살게 된다라는 논리. 지배자 중심의 그리고 파슈 정권, 그리고 독재자의 정권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사회적 문화, 정치적 이해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뽑아놓으면은, 똑똑한 놈 내가 뽑을 때만 고생해서 뽑아놓으면은 저거 알아서 우리를 잘 먹여주고 잘 살려줄 것이다 라는, 이게 세뇌화되어 있는 노예 심리죠. 그 대리 정치가 뭐냐면 모든 권한을 다 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는 이제 반민주적인 또는 덜 떨어진 민주주의, 바람직하지 않은 민주주의였던 가치관 속에서 내가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한 순간부터 네가 알아서 잘하든 못하든 임기 동안 네 꼴리는 대로 해라 라는 무제한적인 어떤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과거의 어떤 그 독재 정권, 파시오 정권이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 포함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을 나눠가지고, 맞아요, 라바나님. 이경숙님,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속한 팀이, 그렇죠. 자기가 속한 팀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근데 이 정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의 정치니까 이 사람의 주장도 존중해야 되고 저 사람 존중해야 돼요. 다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선이라는 거죠. 모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 해법이, 풀어가는 해법이 요러한 어떤 자기 전문 분야,
자기 전공 분야, 자기 정책적 분야를 내세워서 당선될 뿐이에요. 하지만 다른 이 사람이 이 정치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불합리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서로 견제 상호해서 이 사람이 좋은 정책, 저 사람이 좋은 정책들이 다 어울려서 모두가 좋은 정책들만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그 다수 대의 정치를 위험한 국민, 실제적인 주권자 국민한테 이 모든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가 바로 민주주의 정치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스포츠 경기 구경하듯이 이기고 지고 승자와 패자 이런 개념으로 이게 정치를 본다는 거죠. 한번 내가 편을 들었으면은 끝까지 우리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잘못된 정치론이죠. 그런 속에서 이게 정치를 관망하고 대의 정치를 위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주권자,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주권자죠. 자기가 권력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모르는 거죠. 책임을 꼭 스포츠 응원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대의정치로서 선출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개족 같은 법을 만들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법의 적용을 누가 받느냐? 자기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족 같은 법이 통과되면은 그 법의 적용을 바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뽑긴 뽑았지만 잘 못하면은 씨발 너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 안 돼 씨발 왜 그런 법을 해? 너 그 진위가 뭐야? 뭐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라?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뽑은 책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흔히들 우리가 자식을 낳은 부모들은 그렇잖아. 내 자식이 제대로 큰 그 성인이 돼서 자기 구실을 할 때까지 잘하든 못하든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성인이 되면 책임 범위를 벗어나겠지만, 그죠? 애들이 저지르는 사고를 부모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죠? 그것처럼 정치인은 내 새끼라고. 그 잘못하면 잘못했다 혼을 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고, 잘하면 잘하는 거 칭찬해줘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새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새끼도 중요하다는 거지. 다른 집 애가 사고를 치면 다른 집 애랑도 야단쳐야 되는 거, 다른 집에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집 애와 나와의 경쟁 관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니는 왜 쟤보다 공부를 못해? 쟤보다 똑바로 해야지. 뭐 이렇게 싸움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안 되듯이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 편 논리 이래가지고 내가 뽑은 이 정치는 뭐 무조건 내 편 들고 이게 바로 빠심이라 그러는 거죠. 빠심, 팬심. 응? 라바네님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야구팀 얻어가지 팬심이 돼가지고 문빠, 노빠, 빠빠빠, 박사면 빡빡빠. 우리 편이 잘못하면 덮어주고 저거 편이 잘못하면 쭉 끝까지 싸우고 이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빠빠를 갖다가 아주 잘 이용하는 게 누구냐? 잘 이용하는 게 그 빠빠가 되면 될수록 유리한 건 누구냐라는 거죠. 정치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주권자 국민의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수준이 빠빠 수준 정도에 머무르면은 누가 좋으냐는 거예요. 주권자 국민이 빠 수준의 이게 민주주의 정치론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이게 웃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의 진영 논리죠. 그래서 보수 수구 꼴통이라는 태극기 들고 막 나오는 사람, 민주주의 활동을 했던 민주운동을 했던 사람을 진보라 해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 놓고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막 싸우도록 만들죠. 본질이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이 싸움을 한다고 그거 갖고 막 하는 거죠. 그런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것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쌍차,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올라가는데, 이 쌍용 자동차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 나서가지고, 그죠? 누군가 나서가지고 자기 진영이라는 논리에서 총알바지 또는 나서서 이제 이게 또 친일파 앞잡이처럼 조연을 하는 인간이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떤 지위와 영달을 꿈꾸면서, 그죠? 그 지배 계급 사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죠? 나서서 그 노동자를 때려잡는 구조가 되는 이런 것들인데, 얘기 조금 맥락이 좀 안 맞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얘기 조금 삼천포로 빠졌지만, 어떤 그런 깊은 정서적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 그 쌍용 자동차 지금
요게 그 한성균 위원장, 응? 그 이제 이게 이슈파이트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들, 그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직접 여러분들 보시고, 한성균 위원장이 징역 살면서 공부하고 했던 내용들, 왜 자기가 이런 데모를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라는 이게 진위성, 정당성, 자신의 가치성, 자기 삶의 철학성, 그 자기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징역을 갔다 오고, 노조위원장이 돼서 잡혀가고,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무슨 대통령 한 자리, 장관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출발해갖고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동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을 통해가고 가는 거는 삶의 자기 같은 생존적인, 인간 본연의 생존적인 권리, 권한, 그죠? 그 책임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에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노동상권, 자기의 생존의 권력, 그 권리들을 가지기 위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권리를 갖다가, 노동권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정당하게 일해서 받고 먹고 살아야 될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을 또 다른 더 큰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적 논리, 자본의 논리로서 이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고, 탄압을 하고 정치적 논리에서 개박살을 내고, 그래서 자기는 본의 아니게 끌려 들어가고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의 조직, 그 위의 관계, 그 위의 이해관계, 더 큰 이해관계, 더 큰 그림 속으로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이 싸우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더 큰 문제가 있구나, 더 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싸우는 역량만큼, 경험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다, 또는 장관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출발, 가장 근본적인 이런 그 운동, 노동운동, 그래서 노동운동가의 철학을 가진, 노동운동가의 자세를 가진, 노동운동가의 삶의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노동이란 분야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한테 어떤 정책을 만들어 줄 때, 정책을 제안할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 같은 사람이 옛날에 정청래, 누가 그랬더라? 이재명이가 그랬나? 이재명이가 그 이야기 했죠. 한상균 위원장 같은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이재명 자꾸 칭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재명이 안 좋은 거는 빼놓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는 좋은 쪽에 대한 지지를 말할 뿐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나도 그 말은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가 노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 몸으로 떼면서 징역까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개고생을 해봤으면, 노동정책이나 노동입법들이 어떻게 구조를 바뀌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벌고 먹고 또 여유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이 될 건가,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앞으로 차후에 이번 다가오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 이런데 진짜로 쌍용 자동차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를 해가지고 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겠는데, 지금 현재 가석방되고 이래서 5년간 몇 년간 자격 상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자격 상실로 인해 가지고 그런 피선거권이 아마 박탈됐을 거라고 나 추측하는데, 나 정확히 알아보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 선거권 자격 상실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는 저런 사람들이 제대로 진짜 고민을 했다는 게, 누구나도 그 역사적 상황 속에, 현장 속에 있었으니까 공개적인 검증 아닌 검증이 된 사람이잖아. 저런 사람들이 정치로 해서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한다라면은 가장 합리적인 행정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상균 위원장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은 최근에 바로 이슈파이터, TBS 이슈파이터, 장윤선의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인터넷에 한상균 검색하면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고,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어떨까, 아니면 행정관료,
장관 이런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주권자 국민들이 나를 대리해서 정치할 사람, 나보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열심히 어떤 특정 분야에서 활동을 한 사람, 정말 올바르고 바람직한 가치관 가지고 활동한 사람들을 선출하고 선택하고 그 사람을 추대해서 대의 정치를 맡기면 되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사회적 환경이 되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보다 더 합리적인 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치적 지론을 가지고 있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상균의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저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과격한 빨갱이, 데모해갖고 나라를 어집는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그 판단하는 관점과 사회 현실은 또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조금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방송을 계속 듣게 되시는 분들은 뭐 드문드문 옛날 이야기, 뭐 한상균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인들, 사회활동가들, 노동운동가들, 장애 인권 활동가들의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수다처럼 듣고서 이 꼭지내가 경험한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꼰대가 얘기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또 다른 조금 여유를 찾는,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 즉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뭐냐면은 엄지손가락 눌러주셔요. 그 구독은 눌러주시고 그 종이 모양이 나오면은 알림이를 설정하세요. 그래서 방송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이 방송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뜬다는 거죠. 알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기까지가 그 쌍용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저의 이야기입니다. 수다. 뭐 토론해서 뭐 증거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얘기 짧게 하고 했던 그 쌍용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